올해 2018년은 우리나라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최근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흥미성 요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미디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손색이 없겠죠. 최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지금껏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했던 고종 황제의 숨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산뉴스 11월의 역사 시리즈 나영안의 역사는 살아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강사 나영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주를 위해 몸부림친 비운의 군주 고종편입니다. 사실 근현대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국 금기시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이 열연했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한말의 시대가 정말로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된 계기가 되었던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미스터 선샤인을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하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등장한 바로 고종. 이 고종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 뭘 느꼈어요? 전 굉장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인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간간히 등장했던 그 고종의 눈빛에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왜 외로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종이 처했던 그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왜 그가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외로웠지만 왜 그가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26대 군주 고종. 그는 그 앞선왕 25대 군주 철종과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친척 관계로는 무려 17촌이나 되는 아주 먼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평범한 인물로 자랐던 고종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앞선 임금이었던 철종이 아들이 없는 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권력을 쥐었던 외척 세도 가문들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왕실 중에서 가장 띨띨하고 멍청한 왕족 중에 한 명을 갖다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왕족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속된 말로 찌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단연 톱이었던 바로 이하응의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이하응이면 큰아들보다는 어린 아들이 와야 우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 해서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바로 조선의 26대 군주로 옹립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왕이 세자로 책봉이 되려면 몇 살부터 세자가 책봉이 되면요. 8살 이후가 돼야 세자가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20살이 넘어야 왕이 직접 정치를 하게 돼요. 고종은 12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통치해야 되는데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닌 사람을 우린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대원군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바로 대신 정치를 했던 인물은 바로 그의 생부 이하응,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통치했던 기간은 바로 10년이었어요. 물론 대원군은 아들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외척 세도 가문들이 왕권을 갖다 능멸하고 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 옛날 영종조 시대에 강력한 왕권을 갖다 구축하여 나의 아들이 통치하는데 결국 어려움이 없이 하겠다. 그래서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오로지 아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권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바로 내가 계속 이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다. 자신을 왕으로 만든 건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격변하는 이 세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통치처라고는 아니 된다. 내 아버지와 원수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갖다 내몰 수밖에 없다라는 결심을 가집니다. 누가 고종을 무능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고종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유약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단순하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유약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처한 현실 속에서 결국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우린 군주 고종을 만났습니다. 고종이 단순하게 무능력하기만 했더라면, 그런 국정 철학이 없었더라면 아버지를 몰아내는데 그렇게 앞서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대 유생들의 전폭적지를 받고 있던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 바로 대원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전하,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고종이 아니옵니까? 이제 20살이 됐는데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당신이 계속 통치를 하신단 말씀이시옵니까? 명분이 없었던 대원군은 결국 왕위를 고종에게 물려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의 무능함을 우리가 부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종은 항상 와이프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종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고종의 와이프는 명성황후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본명은 뭐예요? 민자영, 자영이 누나. 왜 자영이 누나라고 얘기를 하나요? 고종보다 자영이 누나가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명성황후라 불렸던 분은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그리고 이 나라의 문물을 갖다가 수용하는 데 있어서 고종을 도와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바로 명성황후. 자,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얼마나 사실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는 무참하게 일본에 의해서 시해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이 나라를 갖다가 먹으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하고 나서 드디어 일본이 가장 원했던 땅, 요동반도를 일본이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때 일본의 신문에 바로 헤드라인 기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려고 했던 꿈, 드디어 400여 년 만에 실현되다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요동반도를 원했고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 꿈을 좌절시켰던 것은 바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사실은 일본이 요동반도를 먹어서 너무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삼국이 간섭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게 결국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잠시 가졌다가 돌려주는, 또한 어떻게 보면 치욕 아닌 치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뒤에서 조종했던 분이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셨어요. 그 이후에 일본은 생각합니다. 이 조선을 갖다가 결국 먹기 위해서는 바로 고종과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남의 나라의 국본인 최고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은 일본에게도 상당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고종의 와이프 명성황후 제거 계획이었습니다. 일명 여우사냥이라는 암호명 아래 일본 공사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교체합니다. 그 이전에 일본 공사는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건한 입장이다 보니까 좀 무자비하고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군인 출신이었던 미우라 공사를 전격 교체하여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고종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발령이죠.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 상투를 트는
결국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고종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목을 자를 것이다. 나는 두렵다. 나는 심히 두렵다. 고종은 자기를 호해해 줄 수 있는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나마 가장 신사적인 나라, 젠틀맨, 결국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렸던 곳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러시아를 한자어로 아라사, 공간으로 갔어요. 아간 파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종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드디어 돌아옵니다. 경운궁으로. 경운궁으로 돌아오고 그 해에 바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럼 고종은 황제가 중심이 돼서 국민을 갖다 깔아뭉개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황제 즉위식을 했었을 당시의 고종은 독일 군복과 독일 제복을 입고 독일 훈장을 치고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격변한 시대 때 강한 나라로 발돋움했던 독일 제국을 보고 고종 황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독일 제국을 본받아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 깊은 곳에는 황제가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국가다. 백성이 쌓여야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고종 황제셨어요.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이 나라의 대한제국의 독립과 결국 자주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고종의 모습. 하지만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미 격변하는 세월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고종. 내가 믿었던, 그나마 내가 항상 의존했던 청나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을 하고, 예전에 4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노렸던 일본은 내 칼날을, 그 칼날을 내 목 앞까지 디밀고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러시아와 영국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이때 고종의 눈빛, 고종의 마음 얼마나 외로웠을까? 뭔가를 해내려고 했지만 결국 해낼 수가 없는 입장. 그런데 왜 우리는 고종을 무능한 군주라고 기억을 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에 이 나라를 병합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들은 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로의 또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장 먼저 진출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는 영국도 아닌 프랑스도 아닌 바로 벨기에였어요. 어느 정도의 철저한 조사가 끝난 벨기에는 가장 커다란 그 콩고 제국을 자신의 본국보다도 수십 배나 큰 그 땅을 결국 처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벨기에를 비난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결국 앞다투어 아프리카 분할의 제국주의 열강이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국제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명분입니다. 명분을 쌓아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최고 군주였던 이 고종이 무능한 왕이었고, 이 무능한 왕이 조선을 갖다가 지배했을 때 이 조선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니 내 어찌할 수 없이 정말 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바로 조선 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것은 정말로 조선에게 은혜로운 일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선을 병합해버립니다. 고종 황제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고종 황제는 아무 준비 없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약한 나라가 격변하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외교다. 이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종께서는 대한제국에 방문했던 원어민 교사들을 다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미 80년대부터 바로 영재를 육성하는 나름대로 학교를 만듭니다. 유경공원. 근데 이거 유경공원의 바로 교사들은 다 원어민 교사였습니다. 원어민에게 배워야 외국어를 갖다가 익힐 수 있고 그 외국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조선의 외교 관계를 결국 개선하겠다. 그 원어민 교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헐버트셨고요. 그 헐버트와 함께 바로 이준, 이상설, 이종 선생님을 네덜란드 바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것은 분명히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 특사를 파견합니다.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왔던 특사는 아무런 성과를 가지지 못한 채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오고 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종 선생님이 무려 5개 국어에 능통했던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래도 고종 군주께서 무능한 군주입니까? 이거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프레임이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은 국가다. 바로 백성이 쌓여야 국가라는 말을 만듭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를 만든 분은 고종 황제셨어요. 그리고 민국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바로 고종 황제셨습니다. 이런 고종 황제께서 만든 대한이란 말과 평소에 국민이 아니 왕조의 백성이 아닌 이 나라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바로 그분이 고종 황제셨습니다. 그 고종 황제의 꿈이 결국 이어져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나라, 각자의 마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빨리 발명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에디슨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기가 빨리 들어올까요? 아니면 영국의 전기가 빨리 들어올까요? 우리나라의 전기가 빨리 들어옵니다. 188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경복궁 향원정이라는 정자 밑에서 발전기를 올려서 바로 전기를 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 시내 전역에서 바로 이 전등이 밝히게 됩니다. 동양에서 두 번째로 전기가 빨리 들어온 나라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유는 경운궁 근처에 많은 외국 대사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좀 더 도심의 궁궐에서 내가 거처하며 그 외교관과 그들이 파견했던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하여 이 나라의 자주 독립에 나는 일조하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했던 궁궐, 그게 바로 경운궁이라는 궁궐입니다. 이 기념비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궁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건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많아요. 건물을 부르는 이름은 8개예요. 되게 많죠. 보통 앞에가 전으로 끝나는 건 왕과 왕비와 관련된 가장 최고의 1인자 건축물을 뒤에 전을 붙입니다. 근정전, 사정전, 인정전. 그 다음으로 있는 거는 바로 당입니다. 희정당, 연희당. 이게 다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궁궐도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도 가보셨고 창덕궁도 가보셨고 다 가보셨는데 여기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PD님 가보셨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 건물인지 아십니까? 광화문은 가보셨습니까? 이순신 동상과 교보문고 앞에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건축물입니다. 일종의 소라탑이라 불리기도 했고요. 비각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근데 대학생들에게 야 초딩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각자의 나이에 맞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기년비전, 바로 왕과 관련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건축물의 위상을 잘 모릅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황제에 올랐음을 국내외에 해외에 있는 많은 국빈들을 모셔다 결국 기념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황제 된 거야, 나 지금 즉위한 지 40년 됐다, 이런 거 말하려고요? 아니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가 일본에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당당한 자주 독립 제국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권이 있는 국가임을. 하지만 일본이 그런 의도를 몰랐을까요? 일본이 어떤 애들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와 방해를 통해서 그 고종 황제의 40주년 기념식은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전에는 처음에 이 건축물 외에도 겉에 나름대로의 울타리도 있고 정문도 있고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철거돼서 이렇게 초라못으로 남아있다가 얼마 전에 좀 복원되고 해서 그나마도 조금 괜찮은 건물, 그나마도 조금 그래 봐줄 만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 조그마니까 뭐 그냥 누군가에 있는 건물이겠지. 그게 아닌 왕과 관련된 바로 고종 황제께서 자주 독립국가로 가려는 그 몸부림이 서려 있는 그런 건물이 바로 기념비전이에요. 대한민국 희망과 좌절을 한꺼번에 껴안고 있는 역사적 장소. 이제 광화문에 우리 촛불혁명을 이뤘을 때도 광화문을 많이 가봤지만 결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건물. 이제 광화문을 갈 때 이 건물을 결국 꼭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모임이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체가 돼서 위대한 대한민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만큼 외국어 교육에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를 독일의 하인리 왕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멀고도 먼 독일과 떨어진 나라에서 이렇게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이 조선이 난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말했던 바로 하인리 왕자의 고백. 우리 고종 황제의 최종 목표는 중립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중립국이 되겠다. 그러나 1907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종 황제는 자신의 자유는 없지만 내가 고용한 비밀 첩보 요원들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대한제국의 꺼져가는 등불을 마지막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고종의 첩보원들로 이루어진 제국 ing문사입니다. 1904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약을 맺어요.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교 분야에서 일본이 고문을 파견할 테니 그 고문에게 결국 조언을 들으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 바로 누구냐면 외교고문이요, 스티븐슨입니다. 이 스티븐슨은 외교고문으로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을 얻고 자신의 고향 샌프란시스코로 결국 돌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자 많은 주민들과 고향 사람들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갔던 이해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스티븐슨이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미개해요. 일본, 재팬이란 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결국 이렇게 강탈한 것은 조선이 너무 은혜스러운 일이라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스티븐슨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인왕과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을 죽였어요. 재미난 건 장인왕 선생과 전명훈 선생님이 스티븐슨을 결국 노리고 스티븐슨을 쫓아갔을 때 두 분 중에 한 명이 스티븐슨을 향해서 총을 날립니다. 근데 문제는 참 운도 없어요. 총알이 나가질 않아요. 바로 미수에 그칩니다. 너무 당황했던 이분은 가가지고 그 총으로 스티븐슨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스티븐슨이 막 맞으면서도 이 사람이 왜 날 죽이지 않고 때리지? 근데 이걸 옆에서 바라봤던 또 한 명의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쟤는 왜 쏘지 않고 저걸 때리고 있어?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냥 쏴버렸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장인왕과 전명훈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국 ing문사, 철저하게 요원들끼리도 철저하게 서로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암호와 암호 체계로만 이루어졌던 황제의 비밀 첩보원 제국 입문사. 1909년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 민족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중근의 의거를 뒤에서 사실 보조하고 지원했던 단체가 제국 입문사라는 그런 설이 요즘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중근 선생님이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 안중근의 시신을 결국 러시아로 옮겨와서 우리 한국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도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 인사권과 군사권을 다 뺏긴 그 순간에도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주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비운의 군주가 아닌 노력했던 군주 바로 고종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종 황제를 보면서 뭘 느꼈다고 했죠? 외로움이었죠. 외로웠지만 한 발자국, 내일 또 한 발자국, 내일 또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그 한 발자국이 결국 그 이후에 독립과 해방의 어떤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결국 모여서 결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3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의 K-팝이 결국 미국과 유럽에 진출한 이런 한류 문화를 만들어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린 다 외로워요. 세상을 살면서 외롭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나의 발걸음,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이 모여 결국 물결이 되고 그리고 커다란 바다가 되고 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나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종을 비운의 군주, 무능한 군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는 나름대로 희망이 없었지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용기 있게 뛰었던 바로 용기의 군주 고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